네. 저는 그 현대중공업에서 도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이야기 흐름이 개인적 희망 회로가 좀 많아서 좀 부끄럽지만 부족한 점 피드백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크 운영이 효율적이게 된다면 GPM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계약 된 것 토대로 해서 이걸로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도크가 운영될까, 그렇게 유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00년대에 GPM이나 OPM 현재와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21년 4분기에서 22년 3분기까지 사실 이때 매출액이 좀 높게 나오긴 했었는데 비슷한 추이다. 하지만 GPM 변화가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GPM이 5%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왜 그럴까? 또한 매출액과 GPM을 보면서 여기 있는 원재료 매입액도 함께 봤는데요. 21년 4분기에 보면 사실 조선 분야 원재료 매입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21년 4분기에 GPM이 좀 빠지는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21년 4분기 이후 원재료 매입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GPM이 상승하고 있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보면 그 사업 보고서에 보면 그 조선 부분의 원재료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스티플레이트, 형광, 페인트인데,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21년, 22년은 현재보다 이 원재료가가 높을 시절인데, 원재료가가 하락을 해서 GPM이 높게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제가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도크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 것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대중공업을 생각해 본 거고요. 물론 좀 개인적 희망도 섞여 있어가지고 좀 단순한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는 그 도크 운영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이즈별로 크기가 다르고 대응이 가능한 10개의 도크가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울산 기준으로. 일반 도크는 7개, 그리고 특수선 도크는 2개, 플로팅 도크가 1개 있고, 특히 7개 일반 도크 중에서 3번 도크가 그 다른 도크의 2배가 되는 아주 큰 규모고, 동시 건조가 4척이 가능하고 0.5척 정도는 더 추가해서 건조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크에서 동시에 건조 가능한 수량은 16척에서 20척 수준이고, 그래서 연중에 50척 정도, 현대중공업 기준으로요. 그래서 50척 수준의 카파를 보유하고 있어서 1년 기준으로 2회 정도 도크를 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유튜브에 보면 작년 12월 1일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23년 12월 현재 16척의 배가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도크 번호대로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23년 12월 경우에 16척이 동시 건조되고 있었고, 물론 올해 2월에 플랜트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작업 진행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일감이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크 운영이 가능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GPM을 계산하는 데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GPM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00년대에도 비슷한 구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점을 통해서 좀 보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22년 3분기에 보면은 15척의 LNG 캐리어가 한 번에 수주된 경우가 있었는데 카타르 에너지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만약에 이거 같은 쪽에서 수주가 나온 거면 비슷한 스펙의 LNG 캐리어가 여러 대 주문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 도면을 공유하는 선박이 있었다면 효율적인 블록 제작 및 도크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블로거 및 현직자 분들에게 좀 질의를 한 내용이 조선사에서는 설비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까지 블록을 크게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크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줄이려고 하고 따라서 도크에서의 건조 기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도크 회전율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한 번에 딱딱 조립하게 하는 것이 도크에서요. 조선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도크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는 기존에는 그 선박의 블록이란 것이 규격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LNG 캐리어도 14.4K 세제곱 그리고 탱커도 VLCC 같은 뭐 파나막스 같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 도크 제작도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건가 했는데 사실 블록 크기에 정해진 규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조선소의 설비와 공정 계획 등에 따라서 적정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저의 생각은 결국엔 공정 계획이라는 것을 잘 세울 수만 있으면 효율적인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적인 공정 계획이란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세우는가? 그래서 저의 생각이 수주 잔고가 쌓여 있으면 즉 향후 물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조선사에서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고 그리고 선박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할 텐데 어떻게든 도크 운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박 건조에 대한 협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크 운영하는 것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 또 규모가 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지 않나 이게 나름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에서도 원재료의 가격 변동 원인에 요런 표현이 있었어요. 블록과 관련돼서 물량 차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라 하면 이 표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공정 계획을 세워서 블록을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요. 얘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블록 분할도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선박의 블록을 어떻게 분할할 건지 계획을 하게 되는 어떤 설계 도면 같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LNG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LNG선은 본행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벽에 붙여가지고 작업이 2.5배 이상 소요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가가 높지만 LNG선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비어있는 도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암벽은 부족한 거죠. 따라서 이제 고가라고 LNG 선만 받으면 이제 수주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결국엔 선적 믹스를 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LNG와 가스선 거기다가 탱커까지 붙으면 좋은 조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련해서 제가 일요일에 그 다올증권 최강식 연구원 텔레에서 볼 수 있는 다올 선박 이거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 지난주에요 LNG선과 탱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지금 가스 개발하는 EPC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발주하는 LNG선 신조수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LPG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개발하면 부수적으로 추출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지 하고 찾아보지는 않아서요. 어쨌든 가스선과 LNG 그리고 거기다가 탱커 해운사 프론트라인의 CEO가
향후 10년 동안 유조선 부족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지난주에. 10년 이내 노후 유조선 교체가 대규모로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붙게 되면 결국에는 도크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익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얘는 DB투자증권 보고서에 있던 표현이었는데요. 24년 기준으로는 고가인 에너지선 비중이 좀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적자 호선이었죠. 컨테이너선 비중이 좀 낮게 돼서 실전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계약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도크에는 어떤 선박이 들어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러프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조선소 5대 공정 중에 계약을 하고 스틸 커팅을 하게 되는 기간이 이 장표는 지금 하나 엔진이죠. HSD 엔진 19년 IR 자료에 보면 보통 10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선박 계약을 하고 스틸 커팅까지 보통 1년 정도, 10에서 12개월이랑 가정했을 때, 그래서 수주 계약이 지나고 나서 10에서 12개월이 지나면 블록 제작 및 도크 운영에 대한 운영이 시작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현재 도크는 어떤 선종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아주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얘는 시기별로 어떤 선박을 몇 척 받았는지를 정리한 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여기 있는 21년 4분기에서 3분기, 4분기를 단순히 그냥 시기만 이렇게 뒤로 밀었어요. 레깅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블록 제작 및 도크 운영 중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표시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지점은 물론 이 시기대로 안 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이비 수주 받은 건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계획을 좀 세워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조선사에서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선박이 어느 시기에 모여 있는지를 제가 좀 주목을 했는데, 여기 있는 작년 3분기 시점과 앞으로 있는 시기에는 올해 2분기, 3분기 시점에 이 가스선과 이 LNG선과 가스선이 굉장히 많이 수주를 받았던 시기에 과거에. 그래서 이 시기쯤이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도크 운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이후에 비슷한 선종 또는 같은 선종이 한 번에 수주되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GPM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이게 OPM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포인트로 가스선도 좀 생각해 봤는데, 이 탑재를 하기 전에, 블록을 다 탑재하기 전에 블록 내부 설비 뭐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행 의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계획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블록을 같은 공정에서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올 초였죠. 뭐 가스선이나 암모니아 선도 사실 LPG 가스선 탱크랑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좀 근거가 부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00년대에 GPM과 OPM 변화, 그리고 그 당시 흐름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았는데, 얘는 00년도 때 매출과 GPM, OPM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최렛 블로거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좀 참고했는데,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05년도 2분기였어요. 그 05년도 2분기 당시에 GPM이 여기 보시듯이 7.8% 이후로 지속적인 GPM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게 의미 있었던 게 이 YOY 기준으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좀 적자 호선들을 다 정리하고 실제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었긴 했는데요. 저의 기준으로는 그때의 02년이 21년, 그때의 03년이 지금 22년, 04년이 23년, 05년이 24년과 좀 유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03년, 04년 당시에도 수주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피크아웃일 거야. 그리고 이미 저가로 받았기 때문에 수저가 안 찍힐 거야. 그리고 원재료 단에서도 영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지만 성과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그리고 04년도에서는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LNG선의 수주가 붙기 시작하면서 공급자 우선인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현재도 23년에서도 성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지만 21년 저가 물량 소화하고 있었고, 컨테이너선, 가스선, 탱커선 운임은 21년, 22년 피크 찍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23년 이후에 그리고 24년 4월 현재 선종별 신조선가는 계속 지속 상승 중이었으니까 비슷한 흐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05년 신규 수주가 사실 03년, 04년만큼 못했다. 당신은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지금 1분기, 2분기에 1분기에 암모니아선이 대규모로 발주가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크게 소식도 지금 잘 안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공급자 우선으로 선별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공정계획에 따라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05년 3분기에 성과 상승이 약간 꺾이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후파 가격이 나름 안정되어 있고 LNG선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이다. 또한 당시에는 해양 플랜트라는 어떤 트리거가 나와가지고 탱커선, LNG선 이렇게 성과 하락을 방어하는 와중에 해양 플랜트라는 새로운 또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감이 늘어난다는 것이 효율적인 도크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GPM과 OPM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런 시점에서 2024년에는 어떤 트리거가 있을까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전에도 미중 분쟁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뭐 어쨌든 중국을 좀 따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갈등이란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일감이 창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그 환경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도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트래킹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년도 2분기, 3분기에 이제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되면서 그 이후에 05년도에 74%가 1년 기준으로 74%가 상승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05년도 3분기가 아주 어떤 기준선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다. 당시에를 보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어떻게? 네. 아, 네. 아, 네. 했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하면, 네,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스타디 그룹도 처음이고 이런 분석도 처음이라 왕초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맡은 기업은 하나 엔진인데 그거는 아직 그 체리 형부님이 내용 검토를 오늘 공유드린 거라 보내드린 거라 검토를 아직 못 받아서요. 오늘 발표할 거는 하나 오션 기존의 엑셀 작업 공유해 주신 내용에다가 1분기를 업데이트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간단한 의견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정량적 분석 먼저 보면은 1분기에 일단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 529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한 350억 원 정도가 환율 효과 정도였다고 하고 있고요. 뭐 생산 안정화 비용도 한 180억 원이 반영됐는데 그걸 감안해도 수익성은 일단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우려되는 점은 크게 이제 매출 채권 설정률도 일단 1분기에 다시 상승을 했고, 어, 잔액 그 경과 기간 그 잔액 현황도 6개월 이하 비중도 많이 떨어졌고 3년 초과 비율도 다시 85%대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약 자산 역시 올라간 반면에 계약 부채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을 23년 4분기 대비 다시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채가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레깅 한 6분기 레깅 6를 걸면 72.1%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이 24년 말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제품 가격은 뭐 신주 성과는 올라가고 있고 후판 가격도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수주 잔고가 한 2, 3년, 22년 정도 쭉 상승을 했고 수주 잔고가 한 8분기 레깅을 하면 85.6%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 역시 한 24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쭉 꾸준히 하락을 했고 이번 분기에 조금 상승을 터닝하긴 했는데 이게 작년에 22년부터 23년에 하락한 부분이 이게 하나 그 오션이 이제 그 엔진 하나 엔진이 하나 그룹으로 편입이 됐고 하나 오션도 약간 선별적 수주 전략을 취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번에 그 텔레그램에서 체리 형부님이 공유해주신 그 유튜브 영상인데요. 엄경화 신영증권 분께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조선 업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주 가격보다는 수주 잔고상 수주량이 중요하다고 했고
1.8년치가 붕괴되면 위험이 생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로 이렇게 분석한 게 맞는지 저는 아직 초보라 잘 모르겠지만 수주 잔고 중에서 상선 부분만 떼서 전년도 매출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쭉 좋게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서 쭉 내려가는 부분을 2.7로 마지막으로 24년 1분기에 기록을 했는데요. 상선 수주 잔고가 1분기에 조금 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이 워낙 좀 높았었기 때문에 이게 좀 2.7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뭐 아직 1.8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향후 수주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 부분 비용 관련돼서는 당연히 원재료 매입이 제일 높고 외주 가공비가 쭉 계속 상승 추세로 있었고 1분기에는 조금 다시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체리 연구님께서 그 숙제로 내주신 게 그 공급 계약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계약 뭐 도크 차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본 결과 저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C가 주력이고 요것만 떼서 수주량, 척수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 이거를 평균 수주 금액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었을 때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리포트에서 많이 보니까 21년까지 수주한 물량들이 저가 물량으로 조선 기업들도 그렇게 칭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2년부터는 고가 물량이고 그 이유는 뭐 대박 고가 물량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주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봤고 이걸 똑같은 이렇게 구분선을 나서 평균 계약 기간을 연도별로 좀 나눠본 건데 이거는 그 공급 계약 내용을 계약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그냥 단순히 그냥 연도 기준으로 변환을 해서 봤을 때 18년도, 20년도 이때는 보통 한 평균 3년치였다가 당연히 이게 좀 더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4년치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보였고 최근 분기들에는 다시 조금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그 한국투자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 위에 있는 내용은 그 공급 계약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프를 시킨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하나오션 인도 수량, 연도별 인도 수량인데, 이 오렌지 색깔이 LNGC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합쳐봤을 때도 이렇게 24년도에 인도하는 인도량이 37개여서 쭉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수주 연도 초록색 부분은 그 공시에 나온 수주 계약 내용과 그 리포트를 좀 같이 결합해갖고 확인을 좀 어, 이 화면이 왜 끊겼죠, 이게? 방송사고 났네요. 제이아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화면 켜주시고 연이어서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해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그 공시 계약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고 이걸 연도별로 평균 가격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 리포트 상에서는 22년 이전에 수주한 물량들이 저가였고 그 다음에 고가, 23년 이후는 대박 고가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선박수 그 수주 연도별로 선박수가 뭐 14, 36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계약 종료 기간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쭉 스프레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1년에 수주했던 내용들은 이 선박수 10건은 대부분 계약 종료가 24년, 25년에 이제 종료가 되고 나머지는 뭐 25, 2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드 처리된 연도가 계약 종료율이 많았습니다. 24년도에 지금 올해 그 선박이 12개가 LNGS가 수주가 됐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2027년이 계약 종료였고 2028년이라는 건 1월 2028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투자 리포트 내용을 봤었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28년에는 인도 수량은 한 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LNGC 인도 수량이고 그 외의 인도 수량을 리포트를 내용을 참고를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24년도에 인도되는 전체 수량이 37개인데 점점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슬롯을 그 37개라고 쳤었을 때 잔여 슬롯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었고 앞서서 그 조이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만약 이게 연간 37 또는 뭐 40척 정도 납기인데 이거를 모두 다 LNG에만 할당할 수 없다. 사실 저는 이 리포트 내용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봤을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이님 리포트 발표 내용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오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 잔여 슬롯을 뭐 가스선 탱커 수주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 오션에서 컨콜한 내용은 비우고 갈 것인지라고 했었을 때는 뭐 당연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또 뉴스에서는 최근에 그 하나 오션이 기존에 이제 기존보다 수주 절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면서 영업 담당했던 임원들이 대거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같은 리포트에서 하나오션 말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HD 현대도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기업을 좀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인도 수량 LNG 선만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인도 수량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LNG 외 인도 수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색이 HD 현대중공업인데 HD 현대중공업은 VLAC라든지 그런 가스선들을 많이 이미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 내용을 종합해서 상선 잔여 슬롯을 그냥 추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은 맥스가 37개라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은 그냥 리포트에서 24년도에 맥스가 한 45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45를 맥스를 두고 잔여 슬롯이 몇 프로가 남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랬을 때 뭐 파란색이 제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거는 수주량에 대한 내용이었고 수주 금액, 뭐 가격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가 물량에 대해서도 리포트에 그 그래프 나와 있길래 이 회색 부분들이 22년 이후에 수주한 고가 물량이라고 보면 삼성중공업이 좀 회색 부분이 좀 가장 많아 보이고요. 하나오션은 앞 페이지처럼 가장 좀 안 좋은 3개 3사를 비교했을 때 별로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뭐 하나오션의 뭐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잠수함 관련해서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아까 그 수주가 절벽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이번 달 내로 그 아부다비 뭐 에드녹
하고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근데 이거는 아마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암모니아 운반선 등 그 친환경 관련 선박에 대해서 발주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뭐 아테네에서 열리는 그런 포시도니아 전시회에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을 선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침 이거를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요즘에 TV에서도 그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하나그룹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일단 뭐 업사이드는 신조선가 상승은 뭐전 조선사가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하나오션이 이번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는 일단 확인했다. 그래서 많은 리포트들이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매출 채권 잔액 연령 리스크라든지 수주 절벽은 앞으로 좀 추이를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지 않으면 24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25년 이후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만약에 조선주를 한다고 투자를 하신다면 하나오션보다는 다른 기업 또는 기자재 기업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랑 자료 작성이 처음인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제리 형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HD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용어들을 가볍게 정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75년 4월 28일에 설립되었고요. 주력 선종으로는 석유제품 운반선인데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중형 선박을 위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생산 능력으로는 도크가 4개,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 베트남조선에서 도크를 2개 가지고 있고, 주주 구성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4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2분기에 하락이 좀 컸는데요. 이때는 주요 원재료인 후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분기에 흑자가 한번 난 이후로는 아직 적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안정적인 판관 비율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장표는 경과 기간별 매출 채권 잔액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6개월 이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3년 초과가 된 잔액 현황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매출액과 계약 부채를 세계분기 레깅하여서 나타낸 장표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수주잔고와 매출액을 연결시켜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수주잔고에서 지금 꺾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제가 2분기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직 2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를 체크해본 표이고요. 4분기에 대비해서 1분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박 수주 금액이고요. 24년 1분기에 높은 수주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선종별로 나타내 보았을 때 누적으로 보면 PC선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뒤로 컨테이너선이 20%, LPG선이 17%로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표에서 보이는 숫자는 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PC 선박과 LPG 선박의 수주가 꾸준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가입니다. PC선 제품가가 늘어나고 있고 LPG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재료가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철판 가격인데요. 20년 4분기에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었고 지금은 현재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재료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원재료와 가격의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PC선과 LPG선 모두 원재료가 상승으로 인해 좁아졌었는데 현재는 점차 원래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직원 수는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제가 현대미포조선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좀 두서없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을 만들고 있고 탱커선과 컨테이너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는 선박 종류의 차이가 있어서 국내 조선사들과 실적 흐름이 조금 다소 다를 수 있고 LPG 운반선이 이끄는 호황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탱커선은 건조 전문성 그리고 높은 선가로 이익이 많이 남지만 컨테이너선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20년에서 22년에 탱커선의 신조 발주가 다른 선종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추가 수요 증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포조선은 올해 목표의 98%를 달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중소형 선박 건조사 가운데는 기술력이 높은 편이고요. 탱커선에 총 87척의 인도가 되었었는데 그중에 현대미포가 42척을 건조했다고 합니다.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기에서는 대형 선박 조선사보다 중형 선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가 더 센 편이었고 그래서 중형 탱커선 시장 수요 회복 시기 수급 불균형이 있어 협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대형 조선사에 비해 납기가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